오늘의 주요 뉴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 상승에 대해 금융당국이 원한 방향이 아니다라며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앞으로 더 강력하게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금융당국이 금리 인상에 대해 개입할 필요성을 직접 언급한 드문 사례로 은행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대응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 원장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에 대해 가계부채 관리는 금리 인상보다 포트폴리오 관리가 바람직하다며 대출금리 인상으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2금융권보다 1금융권 금리가 더 높아지는 현상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는 금리 인상보다는 물량 관리와 미시적 관리가 필요하며 정부 개입에 따른 비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레고랜드 사태와 은행권 상생금융 사례를 언급하며 금융당국의 개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집값 상승과 관련해서는 더 강력한 대책을 검토 중이며 대출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강력한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복현 원장은 우리은행의 부당대출 문제와 관련해 현 은행장과 임종룡 회장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카카오페이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서도 법적 문제를 떠나 적정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하며 기술적 논란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PF와 관련된 저축은행 문제를 지적하며 금감원이 매각을 유도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9일부터 23일까지 61개 병원 사업장에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91%의 찬성률로 총 파업이 가결됐다고 24일 발표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높은 찬성률에 대해 6개월 이상 지속된 의료 공백 사태에서 인력 부족으로 고통받은 조합원들의 절박한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노조는 진료 정상화, 불법 의료 근절과 업무 범위 명확화, 주사일제 시범 사업 실시, 간접 고용 문제 해결, 그리고 총액 대비 6.4%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임금과 단체 협약 교섭 결렬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조정이 실패할 경우 오는 29일 오전 7시부터 동시 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현재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해 의료 공백이 커진 상황에서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 다른 보건의료 노동자들까지 파업에 참여하면 환자들의 불편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는 필수 인력을 투입하여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된 업무는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사용자 측의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며 정부에는 공공필수지역 의료를 정상화하고 왜곡된 의료체계를 개혁할 정책적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국의 숙박시설에서 하루에 한 번꼴로 화재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초기 진화 설비가 부족한 다중이용 시설들이 화재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국내 숙박시설에서 매년 300건 이상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도 매년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는 377건이 발생했으며 올해도 8월 22일까지 221건의 화재가 발생해 하루 평균 0.9건의 화재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 부천시의 한 호텔에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화재로 7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해당 호텔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스프링클러 설치의 중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스프링클러는 초기 화재 진압에 효과적이지만 설치 비용이 높아 노후 건물에서는 설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프링클러 설치는 6층 이상 신축 건물에 의무화되었지만 기존 건물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모텔과 같은 노후 숙박시설은 화재 발생 시 큰 위험을 안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130건 이상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뤄지는 클럽 안마 업소가 운영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곳은 성매매 후기 사이트에서도 유명한 곳으로 외부에 안마라는 이름을 걸고 영업 중입니다. 그러나 지도 앱에서는 이 상호가 검색되지 않으며 해당 업소는 6층에서 8층까지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업소는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운영자가 이미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020년 업소 운영자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불법 영업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건물의 소유주는 조선시대 명문가로 알려진 정씨 문중으로 이들이 불법 성매매 업소의 존재를 몰랐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건물의 공간 구조나 운영 방식, 그리고 문중 사무실이 같은 건물 5층에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 건물주가 업소의 성매매 활동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남 일대의 다른 성매매 업소들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일부 건물주들은 성매매 업소로부터 막대한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성매매 업주나 성매수자에 비해 처벌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는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건물주가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건물을 제공했을 경우 처벌이 가능하지만 이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법원 판결 사례를 보면 일부 건물주는 성매매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치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있지만 대체로 수사기관이 건물주에 대한 수사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장소 제공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텔레그램 창업자이자 CEO인 파벨 두로프가 프랑스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프랑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두로프는 24일 파리 외곽 부르제 공항에서 프랑스 사법 당국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두로프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전용 비행기로 프랑스로 입국한 직후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로프의 체포는 텔레그램을 이용한 범죄 활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프랑스 사법 당국은 두로프가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돈 세탁, 인신매매, 밀수, 아동음란물 등 각종 범죄를 규제하지 않고 수사 당국과의 협조를 거부한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텔레그램은 강력한 보안 기능으로 인해 범죄 활동이 제재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은 두로프 형제가 2013년 출시한 메신저 서비스로 전 세계적으로 약 9억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은 사생활 보호와 통신 자유를 중시하는 플랫폼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동시에 범죄 활동의 온상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2019년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범죄 사건인 N번방 사건이 드러나 큰 파문을 일으켰으며 이후에도 텔레그램을 통한 각종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텔레그램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양측의 선전선동이 이루어지는 플랫폼으로도 비난받고 있습니다. 두로프는 일부 정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텔레그램이 중립적인 플랫폼으로 남아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체포에 대해 텔레그램 측이나 프랑스 당국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시에서 182m 높이의 55층짜리 목재 고층 빌딩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빌딩이 완공되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목재 건축물이 될 것입니다. 밀워키시는 캐나다의 마이클 그린 아키텍처와 협력해 이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건물은 주택 750채, 호텔 300호실, 사무실, 상가, 주차장, 공공광장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총 건설 비용은 약 7억 달러, 약 9,400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밀워키시가 목재를 주요 재료로 선택한 이유는 기존 철근 콘크리트 빌딩보다 건설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철근 콘크리트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많은 탄소가 배출되지만 목재를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을 약 25%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빌딩의 주재료인 목재는 구조용 집성판 CLT로 가공됩니다. CLT는 목재의 결을 직각으로 교차시켜 접착한 형태로 철이나 콘크리트보다 높은 압축 강도를 자랑합니다. 무게 대비 짓누르는 힘에 견디는 능력이 철의 2배, 콘크리트의 9배입니다. 또한 목재를 사용하면 공사기간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처럼 거푸집을 만들고 굳히는 과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목재를 현장으로 운송해 조립하는 방식으로 건설이 진행됩니다. 현재 가장 높은 목재 건물은 2022년 밀워키시에 완공된 어센트 빌딩으로 높이 86m, 25층입니다. 새로 지어질 55층 빌딩은 이보다 2배 이상 높은 건물이 될 전망입니다. MGA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건축 기술을 발전시키고 도시 생활의 경제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 MIT 연구진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간헐적 단식이 장 줄기세포의 재생 능력을 높이고 염증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단식을 끝내고 다시 음식을 섭취하는 단계에서 대장암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생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단식 후 재급식 시점에서 장 줄기세포의 재생이 활성화되면서 암과 관련된 돌연변이가 발생하면 초기 악성 종양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연구진은 24시간 금식 후 재급식한 쥐와 금식 없이 자유롭게 먹은 쥐를 비교한 결과 재급식한 쥐의 장 줄기세포가 더 활발하게 증식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생력이 높을 때 암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특히 발암 유전자를 발현시킨 쥐의 경우 재급식 단계에서 전암성 폴립이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 연구는 단식이 장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단식 후 재급식 시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만 연구진은 이 실험이 생쥐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사람에게도 동일한 효과가 나타날지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간헐적 단식과 관련된 건강 효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으며 특히 장 재생을 위한 식단 구성에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27일 화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으나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은 낮부터 차차 맑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전부터는 강원 영동과 경상권 해안, 제주도에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는 강원 영서 남부, 충청권, 전라권, 그리고 대구 경상 내륙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28도에서 33도로 예보되었습니다. 특히 당분간 도심과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